그날은 비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과 겹친 터미널 안은 사람들 발소리와 가방 끄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동문 근처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산을 접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젖은 옷자락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 시야 한쪽에 허리를 잔뜩 굽힌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들렸지만 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사람들 소음에 묻혀 금세 사라졌습니다. 노인의 옷은 계절을 가리지 않은 듯 얇고 낡아 보였습니다. 바지 끝단은 젖어 있었고 신발 한쪽은 유난히 닳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아주 조금씩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찾는 손이 잠시 망설이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더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자동 판매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종이컵은 그대로였고 손의 위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저는 노인 앞에 서서 캔커피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바로 받지 않고 잠시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저는 괜히 손을 움찔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캔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그 말 뒤에 노인은 캔을 바로 따지 않았습니다. 마치 뜨거운지 차가운지 가늠하는 것처럼 손바닥에 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냥 돌아서려던 순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제 쪽을 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씨도 비 맞으셨겠네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지만 아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 안내방송도 사람들 말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캔커피를 들고 제 쪽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에서 저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은 제 손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붙잡고 싶은 것을 참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인은 제 반응을 확인하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속 분쟁 말입니다라는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은 저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길을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고립된 공간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종이컵을 가방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려다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말씀 안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투에는 조급함보다 오래 참아온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끄덕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캔커피를 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약속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터미널 바닥은 더 젖어갔습니다. 제 귀에는 노인의 마지막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캔커피의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노인의 목소리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오는 터미널에서 만난 노인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될 줄은 그날 밤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들 소음 속에서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제 반응을 살피듯 말을 바로 잇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가방을 끌며 제 옆을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제 시선을 따라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얼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젖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잠시 떼어졌다가 다시 닫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 말을 꺼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것처럼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말투에는 사과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조금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제 반응을 확인하듯 숨을 한번 고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안내방송이 울렸지만 그 소리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은 종이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몸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노인은 제 움직임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다 참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천천히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노인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에는 농담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무슨 서류 말씀입니까? 간신히 그 말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속 분쟁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그 말에 제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서류 봉투가 괜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노인은 제 말을 끊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노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데 왜 지금 제 이름을 불렀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물러서며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거리마저도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이미 시작된 일을 알리는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노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어디에도 급함이나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캔커피를 들고도 끝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아주 깊게 숙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놓이는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터미널 바닥은 더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불렀는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모두가 숨기려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물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가방 속 서류 봉투가 자꾸만 손에 걸렸습니다. 괜히 열어볼 필요는 없는데 손이 몇 번이나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도 옷을 바로 벗지 못했습니다. 현관불을 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급하게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서려 애쓴 적도 굳이 없었습니다. 할 일은 제때 하고 말은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그게 제 몫이라 여겼습니다. 돈 욕심이 없다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분란을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상속이라는 말도 저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 재산으로 형제끼리 다툰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집과는 다르다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 마음이 달라질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눈에 띄지 않게 정리해 두었을 뿐입니다. 그날 노인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말이 제 이름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잊힐 일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창문을 열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괜히 떨려 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서야 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터미널에서 이상한 노인을 만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듣더니 웃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냐며 괜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낮에도 밤에도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쌍했던 첫인상보다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이 더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열어 등기 관련 종이들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괜히 날짜를 확인하고 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쎄함을 계속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없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서늘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비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저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터미널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밥을 짓는 손은 익숙한데 숟가락을 드는 순간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괜히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는 횟수도 예전보다 부쩍 늘어났습니다. 문득문득 통화 기록을 보며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줄었습니다. 늘 저녁쯤 안부 전화하던 아이가 이틀을 넘어도 조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한참 뒤에야 짧게 받았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금세 끊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쁨이 진짜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달력이 넘어가는 소리까지 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일부러 마트에 더 자주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이 헛돌지 않게 꽉 쥐고 걸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면 앞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런 날에는 더더욱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류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계속 굴러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서류함 앞에 앉았습니다. 정리된 봉투를 다시 꺼내고 다시 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종이에 마찰음이 날 때마다 가슴이 아주 약하게 뛰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쎄함은 자꾸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도 드물던 아이가 짧은 문장을 툭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시냐고, 건강은 어떠신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문장 끝이 이상하게 딱딱했습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채우듯 질문만 남기고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길게 쓰다가 다시 짧게 줄여보내곤 했습니다. 괜히 마음을 보였다가 무슨 약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또 물었습니다. 서류 정리하신 건 없으시냐고, 등기 같은 건 잘 보관하셨냐고, 뜬금없는 말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끝이 굳어져서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웃는 소리로 그냥 요즘 그런 게 많다며 아들이 걱정해서 그렇다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얇았습니다. 웃는데도 숨이 빠른 느낌이었고 말을 마치고 나서야 한번 크게 숨을 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에 괜히 목이 마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었다가 걷었다가 같은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창문 틈새 바람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가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물컵을 꺼내려다 말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몸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노인이 왜 제 이름을 알았는지, 어떻게 상속을 입에 올렸는지 그 연결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터미널 근처를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혹시 다시 마주치면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신발을 벗는 동작도 급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경계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자마자 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왜 연락이 뜸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회사 일이 많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선이 제 서류함 쪽으로 갔습니다. 정말 찰나였는데도 저는 그 시선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 서류함 앞을 몸으로 가렸습니다. 아들은 그걸 본 것인지 괜히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 헛기침 소리가 이상하게 큰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노인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터미널에서 있었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그런 사람 말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불쌍하다고 도와줬다가 엮이면 피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상식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에는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냐고, 우리 집에 무슨 서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 눈이 제 속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밥을 반쯤 남기고 일어났습니다. 집에 있고 싶지 않다는 듯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문소리를 들으며 손가락 끝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에 닿는 감각이 아프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면 더 큰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고. 그 불안이 뼛속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그 말의 끝을 들어야겠다고. 그 결심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라 터미널은 붐볐습니다. 저는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괜히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한 기둥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제가 찾던 그 노인이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투와 구부정한 어깨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보다 더 말라 보였고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며 다가갔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실 줄 알았다는 말이 인사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노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종이컵을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시선이 덜 닿는 쪽으로 조용히 몇 걸음 옮겼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옆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터미널 방송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왜 제 이름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질문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의 타일 무늬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거라는 말이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의 손이 외투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주머니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손바닥 위에서 굴리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침을 한번 삼키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천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인감 하나가 나왔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인감이 노인의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 인감을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모양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인감과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노인은 제 표정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인감으로 많은 일이 처리됐다는 말이 덤덤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노인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듯 등기부 등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말에 저는 왜 이 사람이 핵심이라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주변이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감을 바라보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노인의 말을 흘려넘길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마음은 계속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관공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다가 괜히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큰일을 앞둔 사람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류 봉투는 가방 안에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가방이 살짝 흔들렸고 그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관공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천천히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원실 안은 조용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다리가 괜히 뻣뻣해졌습니다. 앞사람이 창구로 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바라보다가 제 번호를 놓칠 뻔했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무엇을 도와드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떼러왔다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종이가 한 장씩 나올 때마다 심장이 같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해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잠시 위에 손만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차가움이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주소와 면적, 소유자 이름이 익숙한 순서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놓으려 했습니다. 역시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을 넘기며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권리 변동 내역이라는 글자 아래 낯익은 날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건과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모르는 이름이
조그맣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터미널에서 보았던 그 굽은 어깨와 떨리던 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가리킨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제 반응을 보더니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관공서를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세상이 전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천천히 한 줄씩 확인했습니다. 볼수록 이상한 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름과 날짜와 그 순서가 너무도 교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노인이 왜 그 인감을 꺼내 보였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람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무언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류 봉투는 가방 안에서 계속 무게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낮보다 사람은 적었지만 공기는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둥 근처를 천천히 훑으며 그 노인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외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표정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서류를 받구나 하는 말이 낮고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봉투 안에 등본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종이 위의 특정 줄에서 멈췄습니다. 그 줄을 보는 순간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고 괜히 숨을 죽였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다시 제게 밀며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은 원래 내 이름으로 시작됐다는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처음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말끔하지 않았고 계약이라는 것도 허술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아까 보여줬던 인감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인감은 그때 쓰던 바로 그 인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서류 몇 장을 부탁받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잠시 빌려달라는 말에 별 의심 없이 인감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기는 바뀌어 있었고 노인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은 무릎 위에서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뒤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찾아가도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터미널 방송 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분쟁의 시작점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보며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에 제 어깨가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이 인감과 서류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 많은 것이 뒤집힐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안고 갈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했고 밥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등기부 등본과 인감 사진이 차분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정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들이 놓였고 밥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무 일 없는 날처럼 대화는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언제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잠시 멎었을 때 저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이 나오기 전 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날짜와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터미널에서 만난 노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인감이 넘어간 과정과 서류가 바뀐 흐름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제목은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누군가는 중간에 말을 끊으려 했고 누군가는 괜히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삼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식탁 위의 음식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 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모두가 잠깐씩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서류를 다시 꺼내 날짜와 이름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미 읽은 글자들이었지만 볼 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분한 목소리로 상담을 권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인감 사진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중간중간 고개를 멈추었습니다. 특히 이름과 날짜가 적힌 부분에서 펜 끝이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이 낮고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의자에 등을 더 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인물이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만난 그 노인이 분쟁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들으며 손가락을 천천히 깍지 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복도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지만 속은 조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식탁 서랍에 넣고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일은 개인의 비밀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서두를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움직임의 시작에 이미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은 거의 오지 않았고 몸은 괜히 무거웠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손이 자꾸만 축축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작게 섞여 흘렀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외투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터미널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듯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자 외투 안쪽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형식적인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노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인감과 등기 관련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가 확인되는 동안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번의 질문이 오갔고 노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상대 쪽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버스터미널에서 구걸하던 그 노인이 서 있다는 사실이 모두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법원 복도의 공기는 늘 차갑고 일정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발소리가 앞뒤로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잠시 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에도 몇 번 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같은 외투였고 항상 같은 속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처음 터미널에서 이름을 불리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는 연락을 받던 날이 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자연스럽게 굳어갔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등기 내용은 바로잡힌다는 짧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돌려받고 천천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통쾌함보다 먼저 묘한 허탈함이 가슴에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까지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늘 조용히 밀려난 사람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야 꺼낼 수 있게 된 건 그 노인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